한국에 요청하는 키트를 우선 지원하는 네 나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아세안에서는 가장 교류가 많은 베트남이 아니고 인도네시아인 이유는 뭘까요? 세계 각국에서 한국산 진단키트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키트가 한국의 외교력을 강화시키는 데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키트에 대해서 한국 키트가 정확도가 어떻다, 문제가 있다 해서 지원 요청에 대해서까지 평가절하하고 있는 분위기도 일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최근 소식들만 봐도 키트는 자신있게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한국의 유전자증폭 검사기법이 최근 ISO 의료기기 기술위원회에서 국제표준안으로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 바이오화학표준연구원은 우리의 진단 역량이 세계 각국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진단기술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밑바탕이 됐기 때문이고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기구에서도 우리 기법을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해외 희망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7일 비공개 브리핑에서 한국산 방역물품과 관련 수출 요청이 31개국, 인도적 지원 요청이 30개국, 두 가지 모두가 20개국으로 공식 라인을 통한 경우가 81개국이고 민간 차원에서 협력을 진행하는 곳이 36개국인데 전부 합해서 117개국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런 외교 행위들에 대해 하나하나 다 공개할 수는 없으니 대중들에게 알려진 내용으로 판단해보면 미국 대통령과 스페인 총리, 캐나다 총리와 스웨덴 총리, 리투아니아 대통령 등도 우리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방역 노하우 공유나 진단키트 등 방역용품 지원을 요청했죠. 정상 간의 통화는 양국이 공개한 외교이고 자국 언론들에도 보도되는 사실인데 그 나라 대통령들이 이 시국에 무슨 이유로 전화를 할지는 뻔한 것이겠지요. 그리고 역시 외교부로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등의 장관들도 한국의 대응 방식을 높이 평가하고 용품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에 키트를 달라는 나라들이 많은 이유는 세계 각국에 투입된 중국산 키트가 낮은 정확도로 인해 논란을 빚고 있는 것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9일 필리핀 보건부는 중국이 기증한 일부 키트가 정확도가 낮아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며 중국산 첫 진단키트들은 정확도가 40%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페인의 임상 미생물 학회도 중국에서 수입한 키트를 검사한 결과 그 정확도가 3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에 마드리드 시정부는 사용 중단을 결정했으며 스페인 정부는 회사 측의 제품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이에 해당 제품은 중국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이며 스페인에 보낸 의료용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이 이번 사태의 시작이라는 오명을 희석시키기 위해 세계 각국에 대한 지원을 하는 노력이 허망한 결과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때문에 사태를 먼저 겪은 중국의 부정확한 키트도 우리 정부에게 이렇게 많은 키트 요청이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청이 많으니 정부는 해외 진출 지원 관계부처 TFT까지 만들어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의 보건 수요, 경제적 실익, 한국의 대외 정책 등을 두루 고려해 상업적 수출 또는 원조 방식으로 외교적 협력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최우선 고려 대상은 당연히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가인 미국입니다. 아무리 최근 미국과 논란이나 사안별 문제가 있어도 한국을 가장 많이 도와줬던 나라이고 앞으로도 가장 협조해야 될 나라는 미국일 것은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최근만 보아도 트럼프 대통령도 키트 등을 요청한 상태이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은 한국을 상대로 입국 금지 조처를 취하지 않았고 통화사업도 맺어 상응하는 조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핵발전 협력을 포함해 여러 방면으로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는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우리가 최악의 상황일 때도 우리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끝까지 입국 제한을 하지 않고 의리를 지켰고 또한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주요 고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루마니아는 이미 2차례 한국산 방호복과 진단키트를 나토 수송기를 통해 공수해갔습니다. 이 수송기는 이웃나라 헝가리에 요청한 나토 소속 군용기로 그만큼 루마니아의 현지 여력이나 상황이 다급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한국 정부도 검사 장비 매입을 추선하고 군용기 착륙이 허가되지 않는 민간공항을 허가해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에 루마니아 한국대사관 페이스북에 게시물이 올라옵니다. 한국이여 도와줘서 감사하다. 한국이 보호장구와 검사 장비를 지원해준 것은 매우 소중하며 루마니아인들의 생명을 구할 것이며 모든 스포츠 경기에 한국을 응원하고 10개 이상의 한국인 저자의 책을 읽을 것을 약속한다. 이에 다른 루마니아인들도 태극기를 게시하는 등 감사 댓글도 이어져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치레보다 스포츠 경기, 한국 책 등 저런 말은 진심이 아니면 나기 어려운 문구 같은데 어떠신가요? 작년 동유럽의 단임부강 유람선 사건 때 헝가리
인접국인 루마니아가 자국 댐을 막고 적극적인 수색에 나서주고 시신 수수까지 도와준 것에 이어 양국 간의 참으로 훈훈한 외교 활동입니다. 일부러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우리와 관계가 높은 지역의 국가들로 나눠져 있네요. 아메리카, 유럽, 중동, 그리고 다음 나라는 아시아인데요. 아세안에 속해 있는 인도네시아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8일 오후 레트노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했는데, 레트노 장관은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이 부족하다며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강 장관은 여력이 닿는 대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두 장관의 허심탄회한 소통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 아닌데요. 얼마 전 3월 23일 레트노 장관이 트위터에 강경화 장관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강 장관과 문서를 교환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우리는 현재 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는 글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진을 본 수많은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은 칭찬의 댓글을 보냈습니다. 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국의 장관이 최근 모범적인 대처로 급상승한 한국의 외교장관과 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고 있는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인도네시아 우선 지원 소식에도 역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 산다는 한 인도네시아인은 자신의 SNS에 한국 정부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기증이 날 정도로 지원을 잘 활용하고 나 같은 외국인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며 감사의 글을 올렸고, 다른 게시물들도 많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를 존중하는 품위 있는 나라이다. 이외에 K-팝이나 드라마 등을 더 시청해야겠다는 언급들을 하면서 인도네시아인들은 한국에 대한 우호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데요. 정부의 외교 정책의 또 다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신남방 정책의 아세안 국가 중 한국과 가장 교류가 많은 나라는 베트남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은 자국도 키트를 생산하지만 한국에 키트와 기타 장비를 요청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실제 지원이나 수출은 순차적으로 차차 되겠지만 현재 정부 관계자들은 아세안 중에서는 베트남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를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2018년까지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 규모는 680억 달러로 아세안 전체의 43%나 차지하는데, 이 정도면 핵심도 아니고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또 2018년 한국의 직접 투자 금액은 32억 달러로 아세안 전체의 절반이 넘고, 베트남 입장에서도 해외 국가에서 투자한 금액이 한국이 다른 모든 나라를 제치고 1위입니다. 반면 인도네시아와의 교역은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교역 금액은 3분의 1, 투자액도 5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나 외교부에서 어떤 나라를 공식적으로 또는 고위 관계자가 언급하는 것은 항상 어떤 이유도 있고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트남보다 인도네시아였을까요? 우선 신남방 정책을 최초 공식 천명한 것은 바로 2017년 11월 한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문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바로 얼마 전에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 백스코에서 열렸고, 연이어 한 메콩 정상회의까지 한국과 아세안은 사흘에 걸친 대대적인 협력회의를 한 셈인데, 정부는 한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에 새로운 이정표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회의 후 발표된 10대 성과를 보면 첫 번째가 한인리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두 번째가 인도네시아의 현대자동차 투자, 세 번째가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협력, 한국 대 아세안 10개국이 모인 후 발표한 10대 성과에 첫 3개가 모두 인도네시아 관련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스타트업 파트너십 구축도 사실상 인도네시아가 중심입니다. 한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에는 한 아세안 스타트업 서밋이 동시 개최되었는데, 그 결과가 10대 성과에 포함된 것입니다. 참여 기업만 해도 인도네시아 스타트업 기업이 많이 포함되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약 2억 6천만 명, 세계 4위의 인구, 29세의 평균 연령, 세계 15위의 넓은 영토, 그리고 다양한 천연자원을 가진 나라입니다. 자국 산업의 보호에 민감했던 인도네시아는 스타트업에 대해서 많은 외부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했고 규제를 과감하게 풀었습니다. 이미 2017년 44개 스타트업을 넥스티콘으로 선정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 전략을 세우고 있는 나라인 것이죠. 구글과 테마섹이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의 시장 가치는 2018년 기준 270억 달러로, 이는 아세안 10개국 중 단연 최대 규모로 2025년에는 시장 가치가 3배 이상 증가한 1000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탑10을 보면 이미 선진국인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인도네시아는 모지액, 토코페디아, 트래블로카, 북칼팍 등 4개로 각 1개인 베트남, 필리핀에 비해 압도적 현황입니다. 때문에 한 아세안 정상회의의 네 번째 성과인
스타트업 파트너십 구축 역시 인도네시아와의 비중이 가장 큰 것도 당연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한국의 교류와 투자의 방향에서 신남방 정책의 핵심은 14억 인구의 인도와 아세안에서는 교육 1위의 베트남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시간을 과거로 돌려보면 이달 초 아세안 국가들의 한국발 입국 제한이 강화되었을 때 외교부와 장관은 상대국 장관들과 전화를 하고 아세안과 관계없는 주미 대사까지도 미국 주재 아세안 대사들과 만나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완화를 당부했었습니다. 이런 이례적인 상황을 두고 한 외교 전문가는 아세안 지역이 중요도가 높아지는데 교류가 끊기는 데 따른 한국의 절박한 대응이었고, 베트남에서의 회항 사건과 한국인 입국자에 대한 조치 등이 문제화되면서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고 전합니다. 당시 기준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아세안 국가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등 4개국이었고, 그중 필리핀은 외교부의 설득으로 전날부터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는 처음부터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하고 특별히 한국인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사업을 함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최근 논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KF-X 전체 개발비 8조 5천억 중 20%에 해당하는 1조 7천억 원을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기로 한 사업인데, 지난해 초까지 2,200억 원만 내고 분담금 지급을 중단하고 있는 것이죠. 자국의 인프라와 인력 개발에 예산 지출을 우선시하다 보니 분담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다는 것이 인도네시아 측의 설명인데, 최근 인도네시아가 F-35, 로키드 마틴의 F-16 전투기 구매 계획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등 인도네시아가 단순 협상 차원에서 미루고 있는 건지, 우리의 KF-X 사업 성공 여부를 의심하고 있는 건지 등 실제 의도를 알아봐야 한다. 그래야 우리도 플랜 B를 세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현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내적으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혼선이 있는 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외교적으로 잘 관리해서 우리 KF-X 사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번 우선 지원도 그런 달래기용일 수도 있는 이유입니다. 한국에 대한 지원 요청이 쇄도하는 가운데 우선 지원 국가들인 미국, 아랍에미리트, 루마니아, 인도네시아 등은 모두 한국과의 협조 관계가 좋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 의리를 지켰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세계는 우리만 알고 있던 한국의 역량을 알아보고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잘 살려 앞으로 외교에서도 현명하게 우리에게 도의를 지키고 도움을 주는 나라들과 협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지금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기술을 한국이 개발했습니다. 바로 모든 소나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메타 물질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한국이 개발하는 잠수함은 적의 소나 탐지 시스템에는 탐지되지 않는 진정한 스텔스 기능의 잠수함이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왕자라고 할 수 있는 잠수함은 탐지부터 요격까지 정말 처리하기 힘든 여간 까다로운 무기체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동하지 않고 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면 탐지도 어려울 뿐더러 사전에 은밀히 숨어있다가 적성국 앞바다에서 전투함들이 달리는 길목에 자리 잡고 갑자기 공격하면 대처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탐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들은 잠수함 탐지를 위한 여러 탐지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탐지 기법 중 하나가 공중 레이저 음향기기를 이용한 잠수함 탐지 기법이 있습니다. 공중 레이저 음향기기는 공중에서 레이저를 사용하여 수중에 음파를 발생시키는 장치인데요. 이 장치를 수중에서 소나의 잠수함 탐지를 위한 음원으로 사용된다면 음파 송신기의 사용시간 및 공간 제한 사양이 없어지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잠수함 탐지를 위한 적당한 주파수와 충분한 송신학 구현이 가능한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기장으로 잠수함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수함은 거대한 세막대기이며 지구 자기장에 반응을 하므로 그 주변의 자기장이 다른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의 변화를 탐지하는 것인데 수면 밖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잠 초계기인 P3 오라이언 초계기에 꼬리 부분에 길다랗게 빠져나와 있는 세막대기가 바로 이 자기장 탐지기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적 잠수함이 수면 근처에 있을 때 항공기를 저공비행시켜 찾을 수 있기에 탐색용보다는 최종적으로 적 잠수함이 그 근처에 있는 것인가를 확인할 때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런 탐지 기법들은 환경에 따른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에 과거부터 써오는 방법인 소나를 많이 사용합니다. 잠수함은 종류에 따라 운항시 나는 소리가 다르므로 적 국가의 잠수함 소리를 녹음해 두었다가 발견되면 그것이 적성국의 잠수함 소리인지 파악하고 또 어떠한 기종인지를 비교해서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 소리를 사람의 손가락에 지문 같다고 해서 음문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적인지 아군인지를 판단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로 쓰이는데요. 일반적인 잠수함 영화를 보면 잠수함의 소나병들이 헤드폰을 끼고 소리를 탐지하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대 잠수함은 운항 시 소리를 줄일 뿐만 아니라 흡음 장치나 방음 장치 등을 설치하여 잠수함 안에서 난 소리가 쉽게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나 탐지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 2차 대전 영화들처럼 적 함정이 근처에 다가오면 모든 승무원들이 땀방울을 흘리며 기침 소리마저 내지 않고 숨죽이는 일은 말 그대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더욱 진보된 잠수함 자체가 소리를 내는 것만으로 찾기 힘들자 능동적으로 음파 탐지기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것의 원리는 한 곳에서 일종의 음파를 발산합니다. 만약 그곳에 잠수함이 있다면 이 음파는 반사되어 돌아오고 반사되어 돌아온 음파를 분석하여 잠수함의 위치나 크기 유무 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돌고래가 초음파로 먹이를 찾는 것과 근본적으로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소나 체계를 무력화할 기술을 한국이 개발했습니다. 바로 한국이 세계 최초로 수중에서 소나를 무력화시키는 물질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어떤 주파수에도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상 메타 물질 구현 기술 덕분입니다. 메타 물질은 전파나 음파의 파동을 왜곡하는 투명망토 등 스텔스 기능에 사용되는 인공 물질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대학교와 해외 연구진과 공동으로 음향 파동 물성을 자유자재로 구현할 수 있는 가상화 음향 메타 물질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 메타 물질의 원리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마이크로폰을 통해 입사되는 신호 M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미리 설계된 특성 Y에 따라 산란파 S를 발생시키는 원리입니다. 이번 연구팀이 개발한 가상화 메타물질 프로그램은 디지털 회로와 신호 처리 기술로 여러 개의 메타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메타물질에 대해서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메타물질은 물렁물렁한 성질을 가진 돌이 없는 것처럼 자연 물질에는 없는 물성을 구현한 인공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현재 메타물질이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사례로는 투명망토 스텔스 기술입니다. 2006년 영국 임피리얼대 물리학과 존 펜드리 교수는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투명망토 재료가 되는 메타물질 논문을 게재를 시작으로 미국 국방부 산하기관인 방위고등연구기획국 다르파에서 연구비를 지원해 줄 정도로 미국도 메타물질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물질입니다. 메타물질이 개발되고 메타물질이 처음 선보인 지 10년째가 되는 해에는 진정한 전투에 사용 가능한 투명망토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메타물질은 실리콘과 금속 등을 섞어 만드는데 빛을 반사하지 않고 뒤로 돌려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펜드리 교수가 개발한 메타물질은 뒤로 돌려보낼 수 있는 빛의 파장 영역이 가시광선인 400에서 700나노미터보다 큰 마이크로파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메타물질로 덮었다 하더라도 사람 눈에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후 가시광선 영역에서 작은 물질을 가릴 수 있는 투명망토가 개발됐지만 대부분 얇은 판 모양의 물질을 덮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물체가 형상을 갖고 있으면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은 수 나노미터 두께의 가느다란 투명망토를 활용해 입체 형태 물체를 눈에서 사라지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2016년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메타물질이 각광을 받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메타물질은 80나노미터 두께의 가느다란 형태입니다. 마치 카펫처럼 물체를 덮을 수 있는데요. 2016년 미국 연구진이 사라지게 한 물체는 1300제곱마이크로미터 넓이의 굴곡이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따라서 현미경을 통해 관찰해야만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놀라운 성공이었는데요. 3D 구조 형태체를 가시광선 영역에서 사라지게 한 것은 이번이 역사상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눈에도 적외선 장비로도 안 보이는 메타물질로 만든 진정한 투명망토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크기와 가격이었습니다. 1300제곱마이크로미터 물체를 가릴 수 있는 투명망토를 만드는 데만 해도 꼬박 하루가 걸렸고 가격만 수천만 원대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1300제곱마이크로미터는 쉽게 설명드리자면 사람 눈에도 안 보이는 초초초 미세먼지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가로 세로 1cm 크기의 투명망토만 해도 만드는데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고 비용은 수십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용화는 거의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개발만 된다면 단번에 막강한 전투력을 급상승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각 나라들은 메타물질 제작 방법을 혁신시키기 위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 연구진이 개발한 가상 메타물질은 비용도 저렴하고 잠수함에 장치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특정 주파수를 흘려보내거나 왜곡하는 메타 물질을 제작해 비행기나 잠수함 등 표면에 탑재하면 반사되는 음파로 적을 탐지하는 소나를 속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에 개발된 프로그램은 메타 물질을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원하는 파동과 주파수 분산을 자유자재로 구현하고 변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환경에 맞게 설계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담긴 직사각형 모양의 칩을 탑재한 장비는 넓은 대역의 주파수에 대응합니다. 원하는 매질의 특성이 갖는 수식을 이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기존의 개별 메타 물질이 갖고 있었던 모든 특성을 제공하는데요. 한국연구팀은 물체의 고유 진동수를 뜻하는 공진 강도나 공진 주파수 대역폭과 같은 주파수 분산 특성의 완전한 제어를 실험적으로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개발 연구진에 따르면 가상화 메타 물질이 대부분의 음향물성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최종적으로 광대역 동작이 가능한 음향 투명망토 스텔스 기술을 실험적으로 구현한다고 밝혔습니다. 물체의 존재를 숨기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한국이 개발한 가상화 메타 물질은 그 원리가 음향 파동을 자유제재로 제어하는 가상화 음향 메타 물질이 이 기술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지에 게재되었는데요. 과거 10여 년 전부터 개발돼 일부 기술에선 상용화 단계에 이른 메타 물질은 자연에 존재하는 원자를 흉내낸 인공 구조물입니다. 기존에 있는 자연계 물질과는 완전히 다른 물리적인 성질을 개발자의 의도대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종전까지 나온 메타 물질로 소리를 흡수하려면 다양한 주파수를 가진 음향에 대응하는 성질을 일일이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상승과 장기간의 제작 기간으로 상용화가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다각도로 메타 물질을 설치해야만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개발한 메타 물질은 다릅니다. 특수한 디지털 신호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주파수가 달라져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물체의 모습을 숨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어떤 각도에도 모두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개발한 메타 물질은 군수와 민수 용도로 폭넓게 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용으로는 콘서트홀이나 음악회장 안에서 음악 감상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없애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리의 진행을 훼손시키는 기둥에 메타 물질을 붙이면 소리가 막힘없이 뻗어나가기 때문인데요. 또한 한국이 개발한 가상화 메타 물질은 어떤 주파수가 날아가도 대체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또 메타 물질을 한국 잠수함 동체에 붙이면 음파로 상대의 위치를 잡아내는 탐지 장비인 소나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소나의 음파를 모두 흡수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것이 상용화되면 적은 한국 잠수함이 코앞까지 접근해도 알도리가 없어지는 지구 최강의 잠수함을 한국이 만드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거리를 얘기하는 꺼리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